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6월 출범을 앞둔 한국섬진흥원의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갖고 있는 통영은 여러 가지 이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섬진흥원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전국의 섬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발굴할 한국섬진흥원.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전국 8개 시군구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섬진흥원은 앞으로 5년간 40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47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70개 섬이 있는 통영도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통영시는 남해안 중심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역사성, 교통 편의성 등을 내세워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섬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우리 시의 섬들이 유형별로 두루 분포되어 있어서 섬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를 목표로 하는 국립한국섬진흥원의 취지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진흥원 유치를 바라는 지역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강석주 시장이 시작한 한국섬진흥원 통영유치 챌린지에는 국회의원부터 지역 출신 인기 연예인, 시민들이 잇따라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통영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바쳤습니다. 통영 시민으로서 통영에는 최저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영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영 시민으로서 한국섬진흥원이 꼭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개 유치 희망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이달 중 한국섬진흥원의 최종 설립 지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경남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거래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행 방식이 비슷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조사. 경남에선 보를 시작으로 18개 시군 중 9개 지자체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양산시의회도 나섰습니다. 소속 의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선출직 공직자 조사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LH 사태가 사실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의혹이라는 것은 계속 눈덩이만처럼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가 좀 모범적으로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의원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회사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좀 했으면 이렇게 하고. 조사 계획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창원에선 창원시설공단 한 본부장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표가 수리되며 문제가 됐습니다. 2017년 5월 5억 6,800만 원에 사천시 정동면에 토지를 사고 2018년 3월 11억 원에 팔았다고 한다. 연고도 없는 지역의 주택조 아파트 예정지를 수억 원을 주고 샀다는 건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현재 지자체 조사 방법은 대부분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일명 셀프 조사. 투기 정황을 잡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 등도 봐야 하는 만큼 자체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되면서 면피용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확산되는 경남의 조사가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와 수사기관 등 제3자의 참여를 이끌며 결과를 낼지는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입학했는데 학과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신입생 모집이 끝난 뒤에 학과 폐지를 결정해서 논란인데요. 이 지방대의 위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자세한 내용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문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최근 학교 측이 결정한 학과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학칙 제9조에 보면은 학사 구조 개편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이제 학사 구조 개편이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3월 26일 저녁 7시 30분부로 모든 전공 수업에 관련하여 이제 보이콧을 선언을 한 상태이고 폐지가 결정된 학과는 신소재 화학과와 의생명공학과,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 한국음악과 등 4개 학과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에야 학과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 한 학부모는 등록 전 학교 측에 폐과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몇 학과가 폐과될 예정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폐과는 원래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그게 폐과가 이번 다음 년도부터 안 받을 예정인데 그게 다른 이름으로 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동국대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고 4개 학과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졸업까지 입학한 학과는 물론 수업도 유지하고 희망하는 학생은 특별 전과도 허용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학습권을 보장을 하고요. 또한 그 학생이 나는 다른 과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보통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만 이 모집 중지 학과일 경우에는 한 번 더 전과의 기회를 부여해서 하지만 이마저도 음악과 학생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반발합니다. 예능 계열은 전공을 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본캠, 분캠 다 통틀어서 음악과는 한국음악과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특별 전과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진 분들이 거의 50명, 60명 되는데 그 한 명 남을 때까지 그런 강사진 분들을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올해 기준 영호남 지역대학 68곳 중 53곳, 78%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지방대 위기,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진 시대, 특히 경남은 3년째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초중고, 나아가 대학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그 체감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최근 건물 준공을 마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산청중학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도서관과 교실마다 학생들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과거 생초와 경호, 차항을 비롯한 4개 중학교로 나눠져 있었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 하나의 기숙형 학교로 재탄생한 겁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학부모들이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학교에 그 적정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산청중학교 같이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 아닐까.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학생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인구를 봤을 때 지난 2018년 567만 명 수준이던 학생 수는 2년 만에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도 1만 명 정도 감소했고 서부 경남 지역의 감소세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발표한 만 18세 학령 인구는 올해 47만 6천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인 49만 2천 명보다 적었습니다. 입학생 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령 인구 변화와 상관없는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대학이 맞는 한파는 더 매섭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 간에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올해 경상국립대와 진주교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97%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약간 주춤한 모습이지만 사립대학인 한국국제대는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진주보건대도 특수직군인 간호학과만 100% 충원했을 뿐 나머지 학과는 모두 미달됐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 대학, 전문대학 모두가 학령 인구의 감소를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학령 인구가 극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한 경상국립대학교 출범 이후 사립대가 갖는 압박감 또한 상당해 보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수도권과 먼 곳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 대학가.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원격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원격 수업은 내실화를 위해 교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사상 초유의 5월 개학이 이루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1, 2학년은 3월부터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학년부터는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한 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원격 수업 2년차를 맞은 교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실 한가운데 분필 칠판 대신 전자 칠판이 도입됐습니다. 또 모든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해 온 오프라인 수업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또 마련해주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예상치 못한 원격 수업 확대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우왕좌왕했던 상황. 부산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원격 수업 학교 지원센터와 학교 인프라 구축 지원센터를 운영해 온라인 수업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교실 환경이 조성됩니다. 작년에 이제 233개 학교까지 구축을 했고 올해는 전체 53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격 수업도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등교와 원격, 대면과 비대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온라인 학습과 화상 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복잡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 맞춤 학습 플랫폼인 부산 에듀원이 활용됩니다. 이 플랫폼이 각 학교에 완전히 구축된다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수업 교재 제작과 학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등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산교육당국은 빈틈없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따뜻한 봄철을 맞아 캠핑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오랜 난방기구 사용은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실험 리포트 김선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5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전통시장에 한번 불이 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피해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상인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LG헬로비전은 이런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속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주변이 온통 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건물 내부로 번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했던 서울 제1평화시장 화재 모습입니다.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6년 11월 화마가 덮친 대구 서문시장.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소방서 추산 47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도 화재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처럼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부산 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어 건물 사이에 틈조차 없습니다. 또 건물에 사용된 자재 대부분이 목재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통로 중간 노점상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되면 인명손실이라든지 재산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 게 나중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61건. 집계된 피해액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열릴 봄축제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경상남도는 3, 4월에 모두 23개의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진해군항제와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등 모두 18개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와 하만 수박 축제는 온라인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창녕 3.1 민속문화제 등 3개 축제는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경남도는 축제 현장 방문을 자제하고 혹시나 관광지를 찾아야 할 경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5월 열릴 예정이었던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5월 12일부터 이틀간 창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4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반기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제60회 도민체육대회도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